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8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 5분 지나가고 있네요. 경제상식 퀴즈 내드렸던 정답도 알려드려야죠. 정답은 분식회계입니다. 분식회계. 회계장부에 분칠을 해서 조작한다라는 실제로 그런 뜻을 담고 있죠. 4920님이 장부에 분칠한다는 표현은 처음 들었는데 완전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원래 그런 뜻인가요? 분식회계 맞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코스메틱 어카운팅, 메이크업 어카운팅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회계적인 용어 그리고 또 정부에서 쓰는 용어로는 회계부정입니다. 회계부정. 근데 사실상 이 회계부정이라는 표현보다는 분식회계, 회계장부를 예쁘게 꾸몄다 이런 표현으로 더 쉽게 사실 이게 좀 더 쉬운 표현으로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쓰이고 있죠. 장익준님 분식회계 회계부정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사범에게 현실에 맞게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왜 표현이 좀 비유가 부적절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강도 상해라든지 이런 건 한 사람에게 피해를 미칩니다만 경제사범은 수많은 가정, 수많은 사람들을 거의 도미노식으로 피해를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제 범죄도 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게 너무 이제 처벌이 약하다라는 그런 비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0년형, 150년형 이렇게 내려지기도 하는데 한국에서는 한 10년만 살다 나오면 그만이지 이렇게 그 테라루나 사태의 권도영 씨 같은 경우에도 한국으로 송환되기를 참 바라고 있다라는 그런 씁쓸한 이야기도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또 정답도 맞춰주셨고요. 회계 처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1094님 분식회계 이거 하신 회사 대표님들은 진짜 회계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걸 좀 좋아해가지고 자 증시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 그래도 조금 비교적 크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7% 오른 2689, 한 45포인트 정도 반등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1.24% 오른 786.5 정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 오늘 반도체의 날이네요. 하이닉스가 5.5% 반등해서 거의 20만 원 문턱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19만 7천 원. 삼성전자는 2.33% 오른 7만 9천 원. 삼성전자는 8만 원, 하이닉스는 20만 원을 각각 눈앞에 두고 있고요. 현대차도 4.7%, 기아 2.4%, 자동차 관련주도 많이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 내에서는 역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리노공업이 4%, 그리고 HPSP도 4%, 이오테크닉스 6% 등등 반도체 기업들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NKM을 비롯한 2차전지 소재 관련주들도 오늘 비교적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2차전지 관련주도 이야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최근에 그 인천 지역에서 전기차 화재 사건 이후에 많은 분들이 전기차 기피 현상까지도 이제 불릴 정도로 많은 우려들을 갖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이 배터리는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종합적으로 한번 또 들어보시죠. 뿌리 깊은 제조업 시간으로 또 깊게 들어가 봅니다.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이자 SF 소설가인 곽재식 작가입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이 배터리 역사부터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 하는데 네. 이게 무려 2000년 전부터 시작이 됐다고요? 배터리가? 그런 식의 이야기가 있긴 있습니다. 이거 좀 약간 이상한 이야기가 엮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 예. 경주 지역에 여행을 가신 분들 보시면 가끔 가다가 신라의 공주와 페르시아의 왕자의 사랑 이야기 이런 류의 어떤 조형물이나 포스터나 그걸 소재로 한 연극이나 뮤지컬 공연 이런 거에 관한 거를 가끔 이렇게 어디 붙여놓은 거를 보실 때가 있으실 텐데요. 중세 시대 이란 지역에 이란은 이제 과거에 페르시아라고 했으니까요. 이란 지역에 내려오던 전설 중에 흔히 이제 쿠시나메라고 하는 전설에 보면 어떤 아비틴이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어떤 왕자가 나라가 망했을 때 멀리 도망을 가다 보니까
동쪽 끝에 있는 신라까지 도망을 와가지고 거기서 신라의 공주와 결혼을 하고 다시 성공을 해가지고 돌아와서 이 사람의 아들이 뭐 나라를 되찾았다라는 식의 그런 전설이 유행을 해서 책으로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옛날에 신라와 페르시아가 교류를 했을까 뭐 이런 식의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전설인데요. 멀기도 엄청 먼데요. 네네. 그 나라가 이제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제 사산 왕조 페르시아, 사산조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나라인데요. 네. 이 나라의 초창기 무렵에 이 페르시아, 이란 지역이 생각을 해보면 아시아에서는 이제 서쪽 끝 지역에 해당을 하고 네. 유럽하고는 이제 동쪽 끝을 넘으면 바로 맞닿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유럽과 아시아의 여러 가지 과학 기술이 일찌감치 융합되어서 굉장히 높은 문화가 발달을 했다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1930년대쯤에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유물 중에 이 사산 왕조 페르시아의 초창기의 물건으로 추정이 되는 어떤 항아리 단지 같은 게 하나가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네네네. 처음 봤을 때는 그 안에 약간 뭐 과즙 같은 거, 과일즙 같은 그런 성분이 좀 발견이 돼가지고 그냥 뭐 옛날 사람들은 포도주 이쪽 지역에서 많이 담가 먹었으니까요. 뭐 포도주 같은 거 담가 먹은 그냥 술단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단순한 술단지라고 하기에는 구조가 되게 이상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뭐 금속 막대기 같은 이런 게 꽂혀 있는 그런 희한한 구조가 발견이 돼가지고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해가지고 1930년대 이래로 지난 100년간 뭐 여러 가지로 재밌는 이야기들을 여기에 갖다 붙인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 되게 인기를 끌었던 학설이 뭐냐면 옛날에 혹시 이제 학창 시절에 특히 이제 이 여름방학 시절에 옛날에 뭐 탐구 생활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런 거 할 때 보면 이제 나오는 이제 재미있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실험 중에 뭐 레몬이라든가 오렌지 같은 좀 신맛이 강한 이런 과일에다가 적당한 이제 금속을 판을 만들어 가지고 찔러 넣으면 거기 전선을 연결하면 그게 이제 전지처럼 돼 가지고 그래서 과일 전지다. 전등에 불을 들일 수 있고. 그래서 뭐 꼬마 전구에 이제 불 맞아요. 들어오게 하는 뭐 이런 꼬마 거 이제 실험하는 거 이제 소개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배터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인데요. 배터리의 기본 원리라고 하는 것이 금속판 주로 이제 금속 종류 재질을 이렇게 그 금속이 좀 녹아날 수 있는 그런 액체 같은 그런 데다 이제 집어넣으면 우리가 이제 그 철판도 물 속에다 집어넣으면 철판이 이제 녹쓰는 현상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특히나 이제 뭐 바닷물에 철판이 닿으면 그래서 이제 여름철에 이제 바캉스철에 해변에서 운전하면 차가 더 빨리 녹슨다. 그쵸, 뭐 이런 얘기 하죠. 그쵸. 그리고 이제 겨울철에도 그 눈 빨리 녹으라고 뿌리는 그 뭐 그런 눈 녹는 그 약품 뿌려놨을 때 거기서 차 달리면 차 밑바닥이 빨리 녹슨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금속이 잘 녹슬 수 있는 그런 데다가 금속판을 꽂아 넣으면 그 금속이 이제 녹으면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이제 흔히 산화 반응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죠. 네. 그래서 금속이 산화된다라고 하는데 금속의 산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금속이 그렇게 변질이 되면서 거기서 이제 전자가 떨어져 나옵니다. 아하. 근데 그 전자가 떨어져 나오는 거를 그냥 떨어져 나오게 하면 그냥 금속이 녹쓰는 거밖에 안 되지만 네. 이제 과학자들은 이제 그 현상을 역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그 전자만 한쪽으로 쭉 뽑아가지고 빠져나오게 하면 그 전자가 이제 전기를 일으키는데 활용이 되도록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만든 장치를 이제 배터리라고 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배터리의 기본 원리는 이 금속이 녹아 나오는 금속이 산화되는 현상을 일으키고 거기서 나오는 전자만 한쪽으로 뽑아내면 거기서 전기가 나온다라는 걸 이용하는 게 이제 배터리인데 이 1930년대에 사산왕조 페르시아에서 개발된 이 이상한 단지도 혹시 이 과즙 속에다가 금속을 담가서 그 금속이 산화 반응을 일으키면 금속이 녹아나면 거기서 나오는 이제 전자를 뽑아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장치로 2000년 전에 배터리 용도로 만들었던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한때 되게 유행을 했었던 적이 있었죠. 이게 발굴이 된 게 1936년. 네. 그러니까 이게 기원전 한 200여 년쯤에. 그러니까 훨씬 더 2000년도 전에 네네. 썼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네요. 네. 그런데 뭐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반론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걸 이제 만들면 전기가 분명히 그런 식으로 만들면 생기긴 생기는데 네. 그 전기가 그렇게 뭐 세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때 그럼 당시에 어디다 전기를 썼을 만들어서 거냐? 어디에 썼겠어요? 뭐 그쵸. 텔레비전이 있던 것도 아니고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뭐 처음에는 이제 도금을 하는 용도로 썼던 거 아니냐. 도금. 사산왕조 페르시아의 이 높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금, 은으로 만들어지는 화려한 장신구 같은 거 많이 썼을 텐데 예. 그거를 충당을 하려면 그냥 그 금덩어리, 은덩어리로는 불가능하니까 금칠, 은칠을 한 그런 성분을 만들기 위해서 도금을 하는데 전기 도금을 하면 좋으니까 그런 설도 있었는데 전기 도금을 하기에도 이거는 부족했던 것 같고 심지어는 어떤 학설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었냐면 이때 당시 어떤 종교적인 그런 문화 때문에 네.
그 배터리를 만들어서 그 배터리에서 나오는 그 전기를 좀 찌릿찌릿하게 느끼는 네네네. 그게 뭔가 약간 어떤 종교적인 신성함을 느끼는 거하고 연관되는 그런 문화가 생겼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거를 배터리로 쓰기에는 실용적인 용도는 없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냥 배터리하고 우연하게 비슷하게 생기게 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어떤 도구, 예를 들면 뭐 파피루스 같은 그런 기록물 같은 걸 보관해 두는 보관함 같은 거 뭐 그런 용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정도의 추정도 좀 우세한 편입니다. 손 넣으면 찌릿찌릿하게. 네. 근데 뭐 뭔지 배터리 설은 아직까지는 뭐 좀 소수설인 것 같습니다. 이야기로서 그냥 전설처럼 도는 이야기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전설과 같은 배터리 말고 실제로 제대로 된 배터리가 개발된 거는 언제부터라고? 네, 본격적인 배터리가 처음으로 나온 것은 이탈리아 화학자 알렉산드로 볼타라는 사람이 네. 1800년경에 그러니까 19세기 초에 볼타 전지라고 하는 배터리를 만들면서 개발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압의 단위로 흔히 사용되는 게 이제 볼트. 예, 뭐 100만 볼트 이러면 왠지 굉장히 센 전기일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 드는 전기를 다룰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전압의 단위 볼트가 전지를 처음으로 실용적으로 만들어서 널리 보급한 이탈리아 화학자 볼타의 이제 이름을 딴 것이죠. 아하. 이 볼타의 전지가 개발되면서 우리가 전기를 이용하는 모든 과학 연구들이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전기라는 게 뭐 마찰 전기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옷 벗을 때 스웨터 같은 거 벗을 때 되면 겨울에 막 파박 전기 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그쵸,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옛날부터 전기라는 게 있다라는 사실은 정말 고대 그리스 시절부터 어렴풋하게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네. 그걸 가지고 무슨 실험을 할 생각은 사실은 못했던 거예요. 꾸준히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요. 옛날에 무슨 뭐 집집마다 전기 꽂는 뭐 콘센트가 있었을 리도 없고 그래서 전기라는 게 있는 걸 알았어도 그걸로 과학 실험을 할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탈리아 이 볼타가 처음으로 배터리 전지를 만들면서 그때부터 온갖 이 전기 실험이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새로운 과학의 발전이 일어날 수가 있었고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라디오 방송을 포함해서 아하. 전기를 이용하는 온갖 전기 제품, 전자 제품들이 세상에 이렇게 퍼질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었던 것이죠. 이 이탈리아의 화학자 볼타는 금속 중에서도 좀 잘 녹는 금속인 아연하고 잘 안 녹는 금속인 구리 이 두 가지 금속판을 이용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아연 같은 금속이 잘 녹아 나올 수 있는 잘 산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액체로 소금물을 이용을 했습니다. 아하. 바닷물처럼. 네, 그렇게 해서 아연판, 구리판, 소금물, 아연판, 구리판, 소금물 이렇게 층층이 쌓아놓은 그런 장치를 만들면 그것이 전기가 꾸준히 나온다라는 사실을 발견을 해가지고 그걸로 세상의 전기 시대를 처음으로 탄생시킨 엄청난 이제 공적을 세웠죠. 이 좀 이상한 이야기지만 좀 재밌는 게 예. 우리나라도 사실은 청동기 시대가 수천 년 전부터 있었으니까 네. 한국 사람들도 예전부터 구리를 쓰는 기술은 잘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예. 특히 조선 시대가 된 이후에는 이순신 장군이 사용하던 대포 이런 거를 주로 구리 재질로 청동 재질로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구리를 강원한 기술이 조선 시대에 굉장히 발달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신기한 게 뭐냐면 이거는 사실은 최근까지 사람들이 잘 몰랐던 사실인데 네. 2021년에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출판한 어보 과학적 분석 이라는 이 보고서 자료를 보면 네. 우리나라의 그 임금님이 사용하던 도장, 흔히 옥새라고도 예. 하고 어보, 금보라고도 부르는 임금님 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국립박물관에 이제 지금까지 남아있는 국립고궁박물관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한 수백 점 정도 되는데 그걸 과학자들이 성분 분석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걸 쭉 정리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희한한 게 뭐냐면 이제 옥새니까 금덩어리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죠. 드라마에서 그렇게. 네, 근데 보여주죠. 이제 겉면이 이제 주로 금이고 네. 안에는 이제 딴 재질로 돼 있거든요. 아.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재질이 구리하고 같이 아연 성분이 많이 들어 있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구리와 아연. 네, 특히 이제 아연이 18세기 이후로 함량이 점점점 높아지기 시작해가지고 19세기 정도 되면 아연을 20% 이상, 그러니까 아연을 굉장히 이 옥새 만드는데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보자면 되게 재밌을 만한 주제인 게 아연이 근대 현대 화학 기술이 개발되기 전에는 자유자재로 사용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금속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도대체 이 옥새 임금님 도장 만들 때는 왜 이렇게 아연을 많이 사용했을까? 뭐가 좋다고 어디서 네. 구해서 네네. 이런 게 사실 되게 재밌는 주제거든요. 예. 근데 왠지 모르게 조선시대 임금님들은 뭔가 아연을 사랑하는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건 어디까지나 재미삼아 해보는 상상의 영역입니다만 조선시대 사람들이 어떤 과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그런 문화만 있었다면
구리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고 아연을 좋아하는 문화도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 19세기의 볼타보다도 더 앞서서 조선시대 사람들이 이 배터리 전지를 처음으로 개발해낼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지 않았을까. 환경은 예,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이 배터리 강국이 된 걸 보면 그때의 그 우연찮은 그것이 어떤 징조 아니었을까. 예, 뭐 이런 생각도 한번은 해볼 만하다라는 말씀도 좀 많이 드려봅니다. 엮으셨네요. 예, 좀 많이 엮긴 했었는데, 근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연이라는 게 어떻게 왜 이렇게 많이 집어넣어 사용을 했을까? 그냥 철도 아니고. 예, 이런 거 신기한 거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납축 전지, 납축 배터리랑 당시에 쓰였던 볼타 전지, 갈바니 전지, 구리 아연 사이에 바닷물을 넣었던 이거랑 구조가 많이 다른 거예요? 구조 자체는 상당히 닮은 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부적인 그 화학 반응이 굉장히 다른데요. 일단은 납축전지라는 게 이제 처음에 생긴 것도 19세기 중반 프랑스의 과학자 플랑테 뭐 이런 사람이 처음으로 고안을 한 게 시작이니까 이것도 사실은 상당히 역사는 오래된 것입니다. 납축 배터리가 1859년에 발명된 그렇습니다. 거예요. 19세기 중반이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게. 그러니까 최초로 개발된 배터리하고 크게 엄청나게 차이는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금속을 이런 금속이 잘 녹을 수 있는 그런 물 액체 이런 데 담가가지고 녹아나면서 전기가 나오는 거를 이용을 한다라는 네. 기본 발상, 기본 구조는 이제 동일합니다. 근데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아연 구리를 이용한 이 볼타가 개발한 전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이제 아연이 소금물에 이렇게 쓱 녹아 나오다가 계속 나오다 보면 이제 아연이 다 녹슨 상태처럼 변하면서 나중에 너덜너덜해지겠죠. 그럼 못 쓰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배터리 다 달았구나 이러면서 이제 버리는 거죠. 우리가 1차 전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쓰고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다라고 해서 이거는 기본적인 수준의 1단계의 전지다라고 해서 1차 전지, 일회용 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납축 전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작동이 되는데 외부에서 전압을 걸어주면 외부에서 전기를 넣어주면 그 전기를 받아가지고 다시 원상대로 원상 복구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쓰고 난 다음에 충전을 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지고 한 번 더 쓸 수 있고 네. 또 충전을 하면 다시 또 원상 복구돼서 또 더 쓸 수 있고 이런 특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충전과 방전이 거듭되면서 여러 차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전지를 이제 2차 전지다. 1차 전지보다 한 단계 더 발전된 전지다라고 해서 2차 전지라는 이름을 부르는데 초창기에 개발되어 가지고 널리 쓰이게 된 어떻게 보면 최초에 거의 가까운 그런 2차 전지가 이 납을 이용한 납축 전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우리가 지금 자동차에서 많이 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효율이 괜찮고 네. 전기를 많이 저장할 수 있으면서도 수명도 꽤 괜찮아가지고 이 19세기 중반에 개발된 전지인데도 아직까지도 자동차 같은 일부 분야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2차 전지죠. 충전 방전이 되는 2차 전지다라고 하면 요즘 이제 2차 전지의 이제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개발되기 전에는 납축 전지만 한 게 없다. 야, 납축 전지가 하여튼 최고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충전 방전되는 2차 전지로서는 납축 전지가 한 뭐 100몇십 년 이상 세계를 지배한 그런 2차 전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운행할 때는 제너레이터가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충전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동차 배터리 수명이 한 3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잘만 쓰면 3년 이상도 사실은 가고요. 그래서 뭐 잘 사용할 수 있는 좋은 2차 전지고 지금도 일부 그렇습니다만 과거에는 이 뭐 전기 자동차류도 네. 이 납축 전지를 이용해서 만드는 게 사실은 한때 주류였던 적이 있었고요. 왜냐하면 사고 용량이 크고 오래 가니까요. 특히 이제 전기차 종류 중에서 실용적으로 초창기에 지금처럼 전기차가 널리 퍼진 시대 말고 초창기에 실험적으로 전기차가 사용이 될 때 정말 이 분야에서는 전기차가 압도적으로 많이 쓰인다. 다른 휘발유 차보다라고 해당되던 영역이 바로 이제 골프장에서 쓰던 골프 카트 같은 경우에 초창기부터 전기차로 굉장히 많이 쓰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골프 카트 같은 경우에는 처음 납축 전지로 과거에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었거든요. 네. 납축 전지가 사실은 전기차 부류 중에서는 좀 앞서 나가는 그런 시대를 장식했던 상당히 이제 많이 쓰이던 전지였습니다. 그런데 리튬이온 배터리가 나오면서 거기에 좀 밀렸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뭐 큰 이유는 납이라고 하면 이제 무거운 금속의 대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몸이 무겁다라고 할 때 뭐 납덩어리처럼 몸이 무겁다 이런 뭐 문학적인 비유도 많이 쓸 정도로
납이라는 건 무거운 금속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장기간 실용적인 목적으로 자동차에 사용을 한다, 뭐 다른 저장 목적의 어떤 뭐 전자제품이나 전자기기를 위해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 무게가 너무 나와가지고 이 들고 다니기에 무겁고 연비, 이제 전기 자동차는 전비라는 말도 사용하죠. 이 연비가 너무 안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실용화되기에는 좀 장벽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이 납축전지 같은 경우에 이름만 딱 들어도 아실 수 있겠지만 주재료가 납이지 않습니까? 네. 납이라는 거 사람들이 좀 싫어하는 거부감이 있는 재료잖아요. 어디에 뭐 납 들었다더라라고 하면 왠지 좀 위험할 것 같고 몸에 안 좋을 것 같고 이런 느낌 많이 들지 않습니까? 네. 더군다나 이 납축전지 같은 경우에는 그 납을 녹여낼 수 있는 그 액체, 전해질이라고 하는데요. 그 액체로 볼타전지처럼 그냥 소금물 정도를 쓰는 게 아니라 황산 계통의 이런 산성용액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배터리 속에 들어있는 그 액체도 사실은 뭐 황산이라고 하면 또 위험한 느낌 좀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자체도 또 좀 이렇게 사람들의 소비자에게 좀 이렇게 꺼려지게 되는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도 좀 많이 퍼지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사실 있었습니다. 이거 조금 더 좀 나아가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납축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문제가 특히 심각해가지고 네. 널리 전기 자동차용으로 보급되는데 좀 한계가 있었거니와 지금도 사실은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특수한 금속 재질의 물질들 그리고 그 금속을 녹여낼 수 있는 그 액체 재질을 특수하게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배터리를 너무 많이 만들어내고 또 그 배터리를 너무 많이 사용하고 버리다 보면 그것 때문에 좀 환경 오염이 생길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사실은 상당히 있는 수준이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또 산업계하고 좀 희한하게 좀 연결되고 있는 그런 게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이제 배터리 강국이라고 하면 흔히 이제 떠올리는 나라가 일본, 중국, 한국 뭐 이런 네. 나라, 동아시아의 나라들을 많이 떠올리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배터리의 원천 기술이 초창기에 발전한 나라이자 전기차 강대국인 이제 미국도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상대적으로 배터리 사업에서 좀 뒤처져 있는 국가들이 기술 선진국이 많다고 하는 유럽 국가들은 배터리 분야에서는 그렇게 크게 앞서 나가는 나라들이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개발은 1800년대 거기서 먼저 했는데. 그런데 최초의 배터리는 그런데 네. 리튬이온 배터리 시대가 되면서 좀 뭐 스웨덴 배터리 업체 이런 데도 좀 하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배터리의 중심지라고 하는 한국, 중국, 일본 이런 데 비해서는 좀 한 발 쳐져 있는 느낌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유럽에서는 어떤 거를 좀 많이 활용을 했었던 그런 분위기가 좀 돌았었냐면 유럽 하면 이제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좀 앞서간다. 친환경 제품, 친환경 정책은 유럽이 세계에서 제일 선두에 있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좀 이용을 해가지고 배터리를 재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규제를 초창기부터 되게 무겁게 밀고 나간 그런 지역이 유럽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생산하는 거는 유럽이 기술적으로 좀 뒤처져 있어도 그 배터리를 수거해서 재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규제가 무겁게 있으면 배터리 재활용이라는 작업은 그 현지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중국에서 배터리를 굉장히 만들어서 유럽 전기차에 실어가지고 많이 팔았다고 해도 그거를 재활용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규제가 있으면 그거를 중국 사람들이 결국은 유럽에 가가지고 그 배터리를 걷어와가지고 어떤 작업을 하는 거를 유럽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 그러면 일자리도 생기고 뭐 사업체들도 생길 수 있거니와 재활용과 같은 이런 환경 기술에서는 유럽이 앞서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 어떤 이런 배터리 미래에 더욱더 각광받는다는 배터리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게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좀 전략적인 이유에서도 배터리 산업에서 유럽이 재활용을 이용을 해가지고 배터리 산업이 이런 금속 재질, 중금속 재질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한 뭐 이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아하. 그렇게 생각해 볼 때 되게 좀 재미있는 나라가 네. 유럽의 이제 폴란드, 헝가리 이런 나라들인데요.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그렇죠. 나라.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전지 업체들도 유럽의 생산 거점을 이제 반드시 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 그렇죠. 된 거죠. 일단 뭐 유럽의 자동차 산업이 발달돼 있으니까 그거를 위해서라도 유럽의 배터리 생산 거점을 만들어야 되거니와 나중에 이제 재활용까지 생각을 하면 유럽의 배터리 생산 거점이 반드시 있어야만 배터리를 걷어와가지고 또 재활용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폴란드나 헝가리 같은데 우리나라, 중국 이런데 배터리 업체들이 되게 공장을 많이 세워서 진출해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특히 이제 헝가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재미있는 게 세계에서 배터리를 제일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이제 중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브랜드는 세계적이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막상 배터리 공장이 얼마나 있어가지고 생산 용량이 얼마나 되느냐를 따져보면
우리나라 업체들이 해외에 세워놓은 공장들이 많기 때문에 국내의 배터리 생산 공장의 용량을 따져보면 뭐 10위 정도, 10위 좀 넘는 정도, 일본보다 조금 앞서는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수출보다는 그냥 현지에서 만들어서 현지에서 파는. 그렇습니다. 뭐 네. 기술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뭐 연구소라든가 이런 건 있습니다만, 그래서 헝가리 같은 나라에 헝가리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가깝게 느끼지는 못하잖아요. 뭐 헝가리 말로 뭐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이런 거 뭐라고 하는지 사실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헝가리가 세계적으로 보면 배터리 생산량에서는 세계 한 4위 정도 되거든요. 예. 뭐 중국, 미국, 뭐 폴란드, 그다음 헝가리 정도가 되는데 이 헝가리의 이 막대한 배터리 생산량 중에 상당량을 차지하는 게 사실은 한국 업체들이 K 배터리 생산해서 지어놓은 공장 때문이고 거기에 또 인건비가 좀 저렴하다 하더라고요. 유럽치고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배터리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의 문턱이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이 진출한 측면도 있고요. 좀 역사적으로 보자면 뭐 이것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이 되지만 또 무시할 수 없는 게 1900 얼마 전에 이제 뭐 파리 올림픽 끝났습니다만 네. 1988년에 이제 서울 올림픽 끝난 다음에 예. 그때 서울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완전 반공 국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학교에서 뭐 반공 글짓기 대회 이런 거 맨날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서울 올림픽 때 뭐 소련 선수단, 뭐 헝가리, 폴란드 선수단 이런 다 출전했죠. 공산권 국가들이 다 출전해가지고 금메달 따면 뭐 그 나라 국가 같은 거 막 연주해주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문화 충격을 이제 받았었는데 서울 올림픽 끝난 직후에 처음으로 공산권 국가와 우리나라가 수교를 한 나라가 1989년 초에 수교한 헝가리였거든요. 그래서 동유럽 공산권 국가 중에서 제일 교류의 역사가 깊은 나라가 헝가리입니다. 오, 그래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헝가리에 발을 디딜 만한 그런 이유가 있기도 했었는데 마침 이 K배터리 산업의 이 분위기를 타고 헝가리에 지금은 한국 공장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 있고 헝가리에선 이거를 미래의 어떤 주력 산업으로 굉장히 반기는 느낌도 있거니와 한편으로는 이제 주로 이제 야당 쪽에서 항상 정권이 그쪽으로 넘어올 때마다 이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게 뭐 돈 번다고 좋기는 하지만 이 덕분에 전 유럽의 배터리 쓰레기들이 다 헝가리로 몰려들고 있는 거 아니냐. 재활용 이 문제하고 엮여 있는 거니까. 네. 헝가리가 유럽의 배터리 쓰레기장이냐. 이건 뭔가 우리가 딴 제도를 시행을 해가지고 규제를 걸어야 된다. 그런 걸로 헝가리 내부적으로는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길 때도 있다라는 게 좀 요즘 분위기입니다. 그게 또 나중에 재활용하면 또 하나의 자원이 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뭐 미래의 헝가리의 배터리 산업은 계속 성장하는 분위기는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이 셀 메이커들이 헝가리에다 공장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그 폐배터리 수거해서 재활용하는 기업들도 또 헝가리에 공장을 세우고 그렇습니다. 있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참 그게 다 우리 땅에서 만들어져야 GDP도 올라가고 수출도 많아지고 좋은 건데 그렇습니다. 약간 좀 배가 아프기도 하고요. 그 유럽 지역에서도 뭐 스웨덴, 독일, 영국, 프랑스 2차 전지 나름 열심히 한다고는 합니다만 네네. 아직까지 수율이나 완성도 측면에서 또 가성비 측면에서도 한국산을 또 못 따라오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가장 잘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90년대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네. 이 리튬이온 배터리는 살펴보면 이제 상당히 재밌는 게 지금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가장 많은 수요로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가 주로 이제 전기차용 배터리 분야지 않습니까? 가장 많이 보면, 들어가니까. 네, 거기에 많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 배터리 주 뭐 이런 네. 이야기를 할 정도로 큰 산업 영역이 되었는데요. 생각을 해보면 전 세계 여러 나라 주식시장 중에 이 배터리 주라는 이런 섹터 이런 구분이 있는 나라도 사실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네. 네, 그런 말을 쓰는 나라가 사실 별로 없는데 네. 그런 우리나라에는 그 되게 중요하게 많이 언급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런 것만 봐도 우리나라의 이제 배터리 산업이 어느 정도 위상이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을 텐데요. 이 리튬이온 배터리가 초창기에 등장하기 직전 직후만 해도 사람들이 전기차라는 거를 생각을 할 때는 전기차용 배터리가 뭔가 새로운 게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납축전지 같은 그런 거를 좀 어떻게 개량해가지고 납 대신에 뭔가 딴 거를 사용해가지고 배터리를 만들어서 미래 시대에 기후변화 시대에 전기로 차를 움직일 만한 신개념 배터리가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고 네. 전기차용 전용 배터리를 연구하던 연구 조직도 세상에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지구 온난화 문제, 기후변화 문제에서 구하기 위해서 새로운 자동차 배터리를 내가 개발하고야 말겠다. 뭐 이런 꿈을 꾼 그런 국가 정책적으로 연구되는 배터리 프로젝트 이런 게 90년대 초에 여기저기 많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런 거하고 사실은 아무 상관없이 네. 처음에 리튬 이온 배터리가 개발되어서 양산돼서 사용된 곳은 그렇게 뭐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뭐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배터리를 만드는 그런 쪽에서 사용이 된 게 아니라
일본의 전자제품 업체들이 제일 먼저 사용하기 시작한 게 그쵸. 리튬이온 배터리였습니다. 리튬이라는 것은 금속계 물질 중에서 모든 우주에 존재할 수 있는 원소 중에서 제일 가벼운 원소거든요. 그래서 딱 그것만 봐도 이거 가볍게 만드는 데는 최상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리튬이온 배터리가 제일 먼저 많은 수요가 있었던 용도도 1980년대, 90년대에는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스마트폰에 밀려서 다 사라졌습니다만 카세트라고 해가지고 젊은이들이 주로 음악을 들고 다니면서 들을 수 있는 워크맨하고 마이마이 그런 장비들이 과거에 굉장히 유행했었죠. 그리고 그거를 제일 잘 만드는 나라들이 일본이었고. 한국 뭐 이런 나라들이 그걸 잘 하고 있었는데요. 일본 업체들이 한때 뭐 세계를 이런 휴대용 카세트로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한국 업체들이 이게 워낙에 경쟁을 치열하게 하면서 잘 따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일본 업체들이 이거 한번 한국 업체들을 눌러주려면 뭘 기능을 달아야 될까? 라고 해가지고 이제 별의별 기능을 고안해가지고 많이 붙였습니다. 뭐 이 말을 무슨 뜻인지 알고 있으면 이거 9세대다라고 하는 것 중에 오토 리버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토 리버스. 중요했던 기능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오토 리버스라는 말이 뭐 무슨 말인지 상상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오토 리버스가 나오면서 이제 테이프를 손으로 뒤집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됐죠. 뭐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경쟁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런 거는 금방 따라할 수 있으니까 이거 궁극적으로 눌러보려면 우리는 이거를 한번 충전해가지고 밖에 들고 나가려면 하루 종일 뭐 잠자면서 이틀 동안 뭐 휴가 가서도 들을 수 있다. 오래가는 가벼운 배터리가 있는 게 이런 휴대용 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으로 부각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일본 전자업체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일본 전자업체들이 기술력을 되게 자랑하던 게 니켈 카드뮴 계통의 전지나 니켈 수소 계통의 전지를 만들어가지고 초창기에 사용을 해가지고 재미를 봤었는데 과거에 그런 휴대용 카세트 보면 흔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왠지 껌 모양이라고 해가지고 껌전지라고 부르던 납작하고 네모 모양의 그런 전지들이 있었죠. 소니가 그걸 많이 썼었죠. 그거 일본 전자업체들 개발해가지고 오래가는 좋은 전지다 해가지고 많이 성공을 했는데 그것도 한국 업체들이 금방 따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확실히 능가할 만한 게 없느냐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결국 개발이 돼가지고 많이 양산되기 시작한 게 세계에서 우주에서 가장 가벼운 금속 원소를 이용한 리튬 이온 전지라는 이 제품이 많이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리튬 이온 전지를 개발하는데 큰 공을 세웠던 3명의 과학자 구디너프, 위팅엄, 요시노 아키라 이런 3명의 과학자들은 요 리튬 이온 배터리 개발에 큰 공을 세웠다는 그 이유로 2019년에 이 노벨상도 받았죠. 노벨상 받은 사람 중에도 2사람은 미국에서 활동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일본의 화학자인 것을 보면 일본 기술이 리튬 이온 배터리 초창기에 원조였다. 뭐 이런 거를 좀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거에서도 이게 리튬이온 배터리가 이 동아시아 쪽, 일본 쪽에 기술적인 뿌리가 있다라는 걸 좀 엿볼 수가 있냐면요.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 이 뭐 증권 뉴스 이런 거를 볼 때도 자주 사용되는 용어가 무슨 뭐 HBM 뭐 반도체가 나온다, 뭐 DDR 메모리가 나온다, 뭐 아니면 뭐 웨이퍼를 뭐 몇 나노 공정으로 가공한다. 주로 용어들이 이 영어로 된 용어들, 영문 약자로 된 용어들이 되게 많이 쓰입니다. 그걸 보면 이 기술적인 발전을 약간 미국에서 주도하고 있구나 이런 게 좀 엿보이거든요. 근데 배터리 용어 같은 거는 가만 보시면 뭐 음극재를 뭘로 쓴다, 양극재를 뭘로 쓴다, 뭐 전고체 배터리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한자어 용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이게 이제 일본 쪽에서 기술적인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 한문 쓰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용어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흘러나와 사용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중국, 한국, 일본, 뭐 동아시아 쪽에 지금까지도 배터리 산업이 되게 발전된 그 뿌리가 이제 일본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렇게 전자제품, 휴대용 전자제품,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카세트, 또 들고 다니기 편한 무슨 뭐 게임기, 휴대전화, 휴대용 컴퓨터 이런 전자제품 용도로 리튬이온 배터리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었는데 요거를 사용하다 보니까 리튬이온 배터리가 상당히 이제 발전을 해가지고 성능이 좀 좋아 보이게 된 거죠. 이거를 보다 보니까 이거 딴 용도로도 쓰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특히 이제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역사에 재미있는 어떤 전환점 같은 그런 건데요. 2000년대 초 정도만 해도 그때도 사실은 뭐 하이브리드 차가 뭐 연비가 좋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2000년대 초 정도만 해도 이 전기를 이용하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쪽에서 수요가 제일 많았냐면 지금도 뭐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만 주로 이제 연비에 신경을 많이 쓰는 뭐 혹은 뭐 환경 보호에 관심이 많고 기후 변화에 관심이 많은 뭐 이런 착한 차를 좀 타고 싶다. 좀 이렇게 바르고 착하게 살고 싶다. 이런 분들이 그런 하이브리드 차, 전기차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뭐 지금도 그런 흐름 어느 정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2000년대 초 그때쯤에 미국에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자동차를 여러 가지로 뭐 개조하고 뭐 이런 산업이 되게 발달돼 있지 않습니까? 네, 튜닝. 그래서 뭐 자동차 튜닝을 해가지고 뭐 내 자동차는 뭐 무슨 값싼 무슨 일제차를 사왔는데 거기에 무슨 부품을 달아가지고 개조를 해가지고 그렇죠. 지금 어마어마하게 뭐 좋아졌다 뭐 이런 거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뭐 분노의 질주 영화처럼. 그런 것처럼 그런 영화도 이제 미국 영화 많이 유행하는 것처럼. 맞아요. 그래서 이 뭐 분노의 질주를 실제 현실에서 구현해 보는 이런 분들 미국에는 그런 게 좀 많이 발전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하는 사람들 사이에 2000년대 초쯤에 어떤 업체들이 몇 군데서 좀 눈길을 받았냐면 전기차의 이 성능을 무슨 뭐 친환경 뭐 연비 이런 거에 염두를 둔 게 아니라 전기는 전기 모터로 돌아가는 거다 가다 보니까 이 변속기 기어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차를 돌릴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밟았을 때 순간적으로 가속을 엄청나게 빠르게 줄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슈퍼카를 만드는 용도, 아하. 스포츠카를 굉장히 빠르게 질주하게 하는 용도로 전기 모터를 쓰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기준으로는 진짜 그게 이상한 생각이었는데, 근데 이제 뭐 개인들이 자동차 개조를 위해서 재미삼아 그렇게 하는 거다 보니까 뭐 그게 뭐 크게 돈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개조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진짜로 밟아보면 뭐 2초 만에 자동차가 0km에서 그렇죠. 시속 100km로 간다 뭐 이런 거 자랑하고 막 이런 사람들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전기차가 그런 쪽에서 이제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페이팔 같은 미국의 뭐 이런 그 핀테크 업체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큰 돈을 벌었던 그렇죠. 뭐 일론 머스크라는 양반이 그 사람 돈 많이 벌어가지고 처음에 큰 이제 사치품 하나 샀던 게 슈퍼카 몇억 원짜리 슈퍼카 사가지고 그런 거 타고 질주하고 이런 거에 그 사람이 관심을 많이 붙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캘리포니아 쪽에서 그런 쪽에 전기차에 이상한 개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 공동체에 대해서 좀 알게 되었고, 그런데 관심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훅 투자를 하게 되었었는데, 이 실험적인 이런 식의 슈퍼카용 전기차, 스포츠카용 전기차를 만들겠다고 하던 사람들이 그때 이상한 생각을 한 거죠. 전기차용 배터리를 무슨 뭐 새로운 신개념 배터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 휴대용 그런 전자제품에 사용하던 그 배터리를 수백 개, 수천 개를 그냥 꽂아가지고 다 연결시켜 놓으면 자동차를 움직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우리 이제 어릴 때 배터리 넣어서, 조그마한 배터리 넣어서 가는 장난감 자동차 같은 거 갖고 놀다 보면 이런 뭐 저만 그런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장난감 자동차를 한 100개 정도 사가지고 다 연결해놔가지고 그 위에 뭐 이렇게 나무판때기 같은 거 하나 올려놓으면 내가 타고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있겠다. 가끔 장난삼아 해볼 수 있는데 그거를 좀 현실로 옮기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많이 주목을 받았던 게 18650 배터리라고 하는 그런 배터리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뭐 휴대용 컴퓨터나 휴대용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약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동그란 건전지, 그거보다 조금 크게 생긴 그런 전지입니다. 그래서 18650 전지라고 부르던 것도 지름이 18mm, 길이가 한 65mm 정도 되는 규격이라고 해가지고 18650 배터리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뭐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이런 이름 붙은 것도 이게 이제 동아시아권에 뿌리가 있는 배터리 산업이라는 걸 좀 보게 하는 것이, 미국 제품들은 이제 소비자들이 아직까지도 미터보다는 인치, 그렇죠. 피트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텔레비전 뭐 규격 이런 거 할 때도 뭐 20인치다, 25인치다 이런 말 아직까지도 가끔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배터리 규격을 말할 때 18650, 18mm, 65mm 이런 밀리미터, 미터법을 사용했다는 걸 봐도 이거는 미국에 뿌리가 있는 게 아니라 동아시아에 뿌리가 있구나, 이런 게 보이게 되는데요. 이 전기차, 일론 머스크 회장이 전기차 업체 같은 경우에 휴대용 전자제품에 들어가던 18650 배터리를 한 번에 뭐 1000개, 2000개, 3000개를 쭉 때려 넣어가지고 그걸 다 연결시켜서 자동차를 굴러가게 했더니 스포츠카로 빠르게 가는데 오히려 더 좋더라라고 해가지고 확 인기를 이 고성능 스포츠카 분야에서 갑자기 훅 차지하게 되면서 전기차 시장에 새로운 좀 전기가 열리게 되면서 또 2차 전지 수요가 확 늘어났죠.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이걸 꼭 여쭤봐야 돼서,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 배터리의 안정성이잖아요.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가 왜 이렇게 불안정한 것이냐, 지금 3993님을 비롯해서 많은 질문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리튬 자체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배터리라는 거의 근본 원리가 금속이 이제 녹아나는 반응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튬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잘 녹아나는, 물에서 화학 반응을 굉장히 잘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재질입니다, 원초적으로.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좋은 배터리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초창기만 하더라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화학 반응이 잘못하면 너무 빨리 일어날 수가 있어가지고 온도가 급격하게 높아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그것 때문에 화재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사실 리튬이온 배터리가 실용화되기가 어려웠던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뭐 요시노 아키라 같은 이런 과학자들이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리튬 이온 배터리의 새로운 구조를 개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리튬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리튬 금속이 직접적으로 녹아 나오면서 전기를 일으키는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충전을 하면 흔히 이제 우리가 양극재라고 부르는 리튬이 많이 들어있는 그쪽 성분에서 리튬이 녹아 나와가지고 그 녹아 나온 리튬이 음극재 쪽 마이너스 극 쪽에 있는 그쪽이 이제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음극재 쪽은 그냥 탄소 덩어리 같은 좀 심심한 재질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녹아 나온 게 음극재 쪽에 많이 달라붙어 있으면 그거를 사용할 때는 원래는 리튬하고 별 상관도 없던 그냥 탄소 덩어리, 흑연 덩어리였던 거기서 한번 녹아 나와서 붙어 있던 그 소량의 리튬이 다시 제자리로 녹아서 또 돌아가는 그런 좀 왔다 갔다 하는 반응을 이용해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내는 좀 그런 특이한 구조로 돼 있거든요. 네. 그런 구조를 만들면서 안전성이 확 좋아졌기 때문에 리튬 이온 배터리가 실용화될 수가 있었던 것인데 이런 리튬 이온 배터리를 고용량의 전기를 많이 담아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수천 개의 리튬 이온 배터리를 한데 모아서 사용할 정도의 그런 큰 구조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그 배터리의 어떤 용량이라든가 그 충전 화학 반응이 제어가 안 될 때는 온도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그런 뭐 예기치 않은 그런 화재가 발생한다라는 뭐 그런 문제가 좀 이제 제기가 될 때가 뭐 그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화학 반응을 이용한 것이 리튬이온 배터리이기 때문에 또 그 화학 반응이 너무 과하게 일어났을 때 컨트롤이 안 될 때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뭐 첨가제부터 뭐 분리막 또 하나하나가 또 중요한 건데 이게 또 대형화되고 자동차는 또 어디 가서 충격을 받을 수도 있는 문제다 보니까 이게 또 참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를 처음에 자동차가 나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이 발달돼 있으니까 이게 어떤 안전 규정, 안전 규격, 안전 규제하고 같이 갈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 자동차 제품이 처음 나와가지고 그걸 화려하게 선전할 때는 우리 배터리는 한 번 충전으로 몇 킬로를 갈 수 있습니다. 무게는 그런데 이렇게 가볍습니다. 이런 처음에 나온 그 상태 그대로의 어떤 성능을 많이 선전하지 않습니까? 네. 그걸로 많이 주목을 받고 그런데 그런 성능을 갖고 있을 때 과연 오래 사용하면서 안전성에 대한 어떤 변화는 생길 수는 없는지 사고 당해가지고 조금 부서지거나 낡았다라고 했을 때 안에 배터리에 어느 정도의 안전성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생기는지 그런 거는 처음 나왔을 때 그 성능 수치로만은 평가될 수 없는 다른 종류의 그렇죠. 규격 문제거든요. 이런 거를 평가하고 좀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잘 개발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산업계의 기술하고 맞아떨어지면서 이렇게 가면 사실은 이제 중국 배터리 업계에서 용량도 괜찮아 보이면서 가격이 저렴한 배터리를 출시를 해가지고 지금 세계 시장을 거의 지배하는 형국으로 끌고 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산 배터리들이 잘 살아남으려면 배터리의 안정성, 그거에 관한 어떤 규정, 규격하고도 같이 가는 뭐 이런 식의 도전도 많이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시간이 너무 30초만. 30초? 네. 가능합니까 그게? 네, 30초. 작가님한테 30초 안에 가능하다고요? 세계에서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 처음으로 개발한 데가 아까 일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두 번째로 양산에 성공한 나라가 이제 바로 한국이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게 K 배터리 산업이고요. 예. 처음으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개발해서 양산해낸 공장이 충청북도 청주에 있는 공장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이 청주 그리고 충청남도 천안 그리고 서산 충청남도 서산에 있는 공장들이 K 배터리의 중심 공장으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많이 생산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충청도 하면 뭐 천안의 호두과자, 뭐 논산의 딸기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 미래의 전기, 뭐 재생에너지 산업의 핵심이라고 하는 2차 전지 산업의 중심이 사실은 대한민국 충청도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2차 전지 시대의 기후변화 시대에 전기의 심장을 충청도에서 만들고 있다. 이런 거 좀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도 충청도가 이 전기 산업의 메카로서의 위상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많이 여러 가지로 신경도 쓰고 노력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마지막으로 좀 드립니다. 경기도 이천하고 평택의 특산물이 반도체인 것처럼 충청도의 특산물이 배터리.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곽재식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대통령실이 이르면 이달 말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에 방점을 둔 개혁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최근 경제 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전반적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견조한 수출 제조업 보조세에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을 보이며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사과, 배 등 추석 성수품 공급을 평시보다 확대할 예정이라며 이달 말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부천시는 전국에 빌라 900채를 보유한 체납자의 집을 수색해 재산세 7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체납자는 50대 여성 A씨로 보유한 빌라 900채 가운데 100여 채가 부천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시간 곽지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분들의 질문 들어보죠. 네, 청취자 안의현님, 한국에서 미국 주식 투자 수익으로 250만 원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과세하지 않나요? 그럼요. 해외 주식에 투자해서 수익이 났을 때 세율 22%가 적용되거든요. 네. 그런데 기본 공제는 2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250만 원을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 세율 22% 이렇게 세금 내시면 되는데요. 네. 특히 이제 해외 주식 투자는 자진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만약에 못하면 네. 가산세도 10% 이상 내게 되고요. 때로는 이제 손실 난 것 있을 때 네. 수익 난 거랑 연말 되기 전에 같이 팔아서 그 250만 원 기본 공제를 좀 맞추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그렇군요. 다음 질문은요. 네, 청취자 홍순자님 그리고 6672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유사 투자 자문업 금지가 강화되면 투자를 권유하는 스팸 문자가 과연 줄어들 수 있을까요? 최근에 저희가 전해드렸던 소식은 유사 투자 자문업 금지라기보다는 유사 투자 자문업에서 양방향으로 소통하면서 영업하는 게 원래 불법이고 앞으로 단속을 더 강화하도록 된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양방향으로 투자 자문을 하려면 그냥 투자 자문사 자격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네. 펀드 매니저 수도 있어야 되는 거고 자본금 규정도 갖춰야 되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유사 투자 자문업은 양방향으로 소통을 하면 안 되고 그냥 문자 메시지나 네.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뭐 종목을 추천하거나 그래야만 하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는 오픈 채팅방 또 유튜브 채팅장 창을 통해서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경우가 많아졌죠. 네. 그러면 그거는 유사 투자 자문업에게는 불법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9274번님은 유사 투자 자문업 등록하는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요건이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만들 수도 있고 곽지연 리포터도 만들 수 있는 게 리딩방이거든요. 네. 이 유사 투자 자문업은 그냥 금융감독원에 신고 등록만 하면 됩니다. 허가제가 아닙니다. 뭐 최소 자본금 규정 이런 것도 없고요. 없어요. 예, 자격증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식으로 몇십억을 번 주식 전문가입니다. 저의 추천을 한번 믿어보시죠. 월 50만 원씩만 내세요. 종목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이어서 유사 투자 자문업체 국내에는 그럼 몇 개 정도나 있나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올해 현재 한 2,200개가 있고 연말 되면 이게 한 2,000개에서 2,300개 사이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해마다 줄어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 산업이 잘 안 돼서가 아니라 금감원에서 직권으로 말소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불법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신고한 사이트에서 영업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네. 사이트 하나를 신고해놨는데 블로그에서 우리는 종목을 추천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문자 메시지나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면서 거기서 종목을 추천하거나 이러면 금감원에서 직권으로 말소를 시켜버립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아예 미등록 유사 투자 자문 업체가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네. 등록되어 있는 리딩방은 금감원 파인이라는 사이트에서 대표자가 누군지 이렇게 검색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미등록 유사 투자 자문업은 금감원의 감독을 받지 않고 네. 만약에 불법 행위가 있었을 때 경찰의 영역으로 가버립니다. 금융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아니라 경찰.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제 회색지대에 있어서 특히나 좀 유의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제가 쓴 책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에 참 잘 나오는데. 그런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곽지연 리포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책 얘기한 김에 내일은 우리가 같이 책을 읽어보는 시간이죠. 별책 부록이 찾아가는 토요일입니다. 심리학 개론 코너를 맡고 있는 이헌주 연구교수와 함께 너와 내가 그토록 힘들었던 이유 관계 심리학에 묻다라는 책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힘드신 일이 있었던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